지금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된 우리 북한 근로자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죠. 올해 1월입니다. 지금 중국에 이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까지 근로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질극벌에서 사망했다. 북한 노동자 2,000명 폭동, 의미심장한 이유. 2,000명이 가능하구나. 이야, 아니 북한 노동자들이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 불만은 늘 있었죠. 근데 불만을 폭동으로 표출한 거는 이거는 북한 정권 이래 노동자들이 폭동한다? 이거는 유일한 사례예요, 진짜. 그 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올 3월에 이제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좀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폭동을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 사건은 더 중요한데 중국에서 1월에 방직 공장하고 수산물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일어난지 아세요? 뭐죠? 뭐 때문에 일어난지 아세요? 뭐죠? 임금 체불. 북한에서 임금이 밀려도 한 번도 임금 주세요라고 노동자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임금이 밀렸다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일단 지난 1월에 있었던 대규모 폭동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 중국 지린성의 경제구역의 북한의 의류공장, 이게 어디 소속이냐면 북한 국방성 산하 전승무역 소속 공장입니다. 북한 직할이에요, 직할. 여기서는 찍 소리도 소위 못 낸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직접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북한 노동자들이 2,500명 파견돼 있어요. 굉장히 규모 있는 의류 공장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 체불하고 귀국 문제예요. 4년에서 7년간의 임금이 약 1,0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걸 북한이 통째로 띄어먹었다는 거예요. 110억 원이 넘는 돈인데. 2,500명 가까운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7년간 임금이 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건 북한이 어떻게 근로자들을 그간에 달랬냐면 네. 정보기관을 취재해보니까 그간 폭동의 조짐이 있었는데 북한이 다음에 몰아서 한꺼번에 주겠다.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달래오다가 이 임금액이 굉장히 높게 달하니까 1,000만 달러에 달하니까 이 참았던 게 터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북한이 이 돈을 저금해 놓은 게 아니라 전쟁 준비 자금으로 다 소모한 거예요.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다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세 전후의 MZ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첫 번째 북한 관리자가 사망했어요. 네? 사망했어요. 그리고 지배인 3명이 몸싸움 등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야, 큰일이 아니네. 대규모 사태가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평양 본국에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검열단을 현지로 파견해서 주동자로 보이는 100명을 끌고 북한으로 데려갔어요. 큰일 났다. 왜 이런 일이 중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북한 내의 젊은 MZ 노동자들은 이제 임금 문제, 귀국 문제 이런 거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달린 때려줘. 이야. 공장들마다 다 기숙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체 바깥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시스템이고요. 감시가 2중, 3중으로 매우 심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감옥만 아니다 뿐이지 거의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거의 16에서 18시간을 근무하고 거의 노동 착취인 거죠. 참 너희들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단독 그 안에 노동자들이 16시간 이상 일을 하니까 햇볕을 못 봐가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가 다 녹아지고 부실해지고 하는 그런 병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공사판에서 다치잖아요. 그 법적인 것에 인해서 상해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상해 보상금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질 않아요. 이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가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쳐도 병원에서 치료를 잘 못 받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착취가 많이 있는 거죠. 다친 건 개인인데. 진짜 얼굴 보기 싫다. 진짜. 예전하고 차이는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폭동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정권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의식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의식의 변화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본다고? 야, 이게 진짜 크구나. 와, 역시 정보구나. 드라마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몰래 소지를 하고 하면서 외부 정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결정적인 게 한류의 영향이 큽니다. 한류가 통일을 한다니까. BTS가 통일한다니까. 왜냐하면 그 한류로 인해서 그런 사상이나 문화적인 의식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게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나왔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고 접하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와요. 젊은이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제 붕괴가 되고 또 그것이 가장 빠른 어떤 통일의 수순이 아니겠는가 하고.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지금 나가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첫 번째, 저녁 7시 이후 외출 금지.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 절대 불어. 세 번째, 전자기기 보유 신고하고 상납을 해라. 마지막으로는 상호 감시 강화, 동향을 장악하고 보고하라. 거기서 지금 MZ세대 노동자들이 스마트폰 기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참 이게 아버지 때 같아서는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리고 당에 대해서 충성심이 엄청 높았고 그리고 정치색이 뚜렷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치색이 점점 더 이제 희미해지고 있어요. 사회주의 그 경제 체제가 이미 현실적으로 붕괴된 상태였고 보고 듣고 이제 현실로 이제 피부로 느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되게 개인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람직하네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외국까지 나왔는데 해외 나와서 보니까 다른 이제 해외 근로자들도 있잖아요. 그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임금 문제나 그리고 자기들의 초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만이 쌓이는 그렇죠. 게 아마 이번에 정말 폭동으로 이제 뭔가 폭발하지 않았나. 일성 때까지만 해도 작동했던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김정일 때 이미 무너졌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노동자들이 노동해가지고 모든 걸 국가에 바치면 국가에서 알아서 배급을 해줬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배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각자 도생이 맡겼고 이 사람들은 대개 이제 시장 경제의 초기 형태죠. 장마당에서 그 논리를 배웠거든요. 옛날엔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뭐 훈장만으로도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젠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시장 경제입니다. 장마당이. 거기서 그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일을 했는데 노동을 했는데 대가를 국가에서 가르쳐? 이거 뭐야? 근데 사실상 그 총체적인 노예제잖아요. 이게 돈 벌어오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 젊은 20대들, 30대 이 초반의 군인들을 이제 보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예전에 러시아 벌목공 하면은 좀 40대 이상, 한 50대 막 이런 분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시베리아 벌목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1991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옐친 대통령이 집권을 한 다음에 러시아는 거지 국가가 돼요. 쫄딱 망합니다. 뭔간 팔아야 돼요. 러시아가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 석유, 나무. 그리고 나무. 원목이에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있는 수많은 이런 벌목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마존 벌목도 그렇고 이 벌목을 뭐라고 하냐면 땅 위에 있는 탄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힘들어 이게요. 네. 러시아 노동자들도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을 수입을 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보니까 여기가 지금요 북한 위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 여러분 겨울에 가보시죠. 욕 나와요. 개마고원, 장진호보다 위잖아요. 칼바람 추위에 그 노동이란 노동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어서 슬슬 이제 러시아 벌목공으로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 당국이 이제 카드를 꺼내듭니다. 뭐 어떤 카드를 꺼내드냐면 시키면 까라면 까라라고 하는 집단이 눈에 들어와요. 군대. 근데 여기서 이제 젊은 군인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 군인들 제일 불쌍해. 사실 이렇게 군인들을 이렇게 사회 현장으로 갈아 넣은 것이 언제 시작됐냐면은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왔을 때 선군 정치라는 걸 합니다. 나라도 지켜야지만 나라 발전도 군이 앞서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혁명적 군인 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하루에 미장을 30평방에서 40평방을 칩니다. 미장을 40평방 네, 40평방이면 한 방울 끝내고 나와야 되거든요. 체력이 돼요?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초인간적이야. 어떻게든 이길. 사회 사람들도 저희들도 무섭대요.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빠른 사람은 밤 11시까지 끝내요. 아니 북한에서는 이 속도전이라고 해서 정말 단기간에 아파트도 막 짓고 그러지 않아요? 맞죠. 사실 오죽하면 전문가들이 북한이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인해 전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지. 왜냐하면요. 사실 작년에 이제 그 평양 외곽 화성 지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요. 1년 2개월 만에 만 세대 아파트 단지가 일떠섰어요. 아니 잠깐만. 만 세대. 만 세대요. HCT가 만 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1년 2개월 만에 지었다고요? 이렇게 벌판이었던 곳이
옆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가능해? 와, 진짜 대박이다. 도시가 하나. 리정혁 씨가 속해 있던 군부대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뭐야? 30층짜리 빌딩을 6개월 내로 완성하라라는 임무였던 거예요. 30층짜리 빌딩을 6개월 내로 완성하라라는 임무였던 거예요. 빌딩이요? 이건 안 돼. 30층짜리 빌딩을? 제가 주변에 뭐 건설하신다는 분들 뭐 얘기 듣고 보이는데 이게 불가능해. 붙이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절이 타야 돼. 이게 많은 사고가 뭐냐면 겨울에 시멘트가 하려다가 그냥 거기서 다 죽는 거거든. 양생이 안 돼가지고. 안 돼요. 30층짜리 빌딩 미션 받으셨어요? 네, 했습니다. 했다고? 그거 지금 그게 된다고요? 된다고요? 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이렇게 삐딱하게? 봄에 시작해가지고 가을 되기 전에 끝나는 끝나는 거잖아요. 거죠. 말이 안 돼. 끝납니다. 당연히. 아니, 그럼 6개월 안에 이 30층을 이제 빌딩을 지으려면은 잠도 못 자고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저희가 군인이잖아요. 이 군인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무작정 내모는 거예요.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냥 한마디로 자존심이 걸린 싸움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켜야 내 밥그릇을 지키고 그리고 내 부모도 지킬 수 있다. 뭐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근데 제가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요. 그 30층 건물 안에 저희 사람들이 한 50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해외 사람,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우리들의 노동에 비하면 한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라는 건. 근데 월급은 배로 받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뭐냐? 아니 그럼 우리는 완전 착취만 당하고 있네. 어느 정도를 내 몫으로 남길 수 있는 건지. 한 달에 저희가 계획분이 30층짜리 아파트로 건물을 지을 때는 3,000불입니다. 예, 한 350만 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무조건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끝냈는데 50불밖에 안 줍니다. 어머, 무슨 강도야? 월에 50불, 그냥 50불. 네네네. 왜냐면 거기 아니 왜 50불밖에 주지 않냐? 너희들 밥 먹지 않았니? 어머. 와, 밥값을 빼는 거야? 아니 식비하고 뭐 청년정병비 그리고 뭐 충성의 자금 그게 나가거든요 매달. 근데 더욱이 억울한 게 뭐냐면요. 그부터 현찰을 집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줘야지. 한 300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정혁이 너는 한 달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사인을 해요. 사인이요? 네, 회사에서. 회사에 나와가지고 명당을 짝 주고 사인을 합니다. 이거를 들어갈 때 너희들에게 주겠다. 맛이 이제 50불씩 남잖아요. 들어갈 때 또 제합니다, 여기서. 뭘 줘요? 이게 뭘 또 제할게? 뭘 또 있어? 그동안에 뭐 아프지도 않았네. 뭐 이러한 아팠고 당신의 뭐 고집이도 나가고 또 여기서 또 제합니다. 날강도네. 완전 뭐. 야, 이건 불법 상용용 업자들의 얘기보다 더 나쁘잖아, 이거는. 계약이 개인과 뭐 러시아 정부와의 계약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의 계약이란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데 그걸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을 상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다 먹는 거고 대충 보니까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것은 한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요. 10%도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전표에다 적어놓는 거죠. 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현찰이 아니잖아요.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귀국할 때 몰아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나마도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비 빼고 뭐 교통비 빼고 숙박비 빼고 그럼 손에 쥐는 건 사실 10%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액수만 손에 쥐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꾹 참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북한보다는 자유가 좀 어느 정도 보장되고요. 잘 먹잖아요. 먹는 거 북한에서보단 잘 먹어요. 잘 먹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있죠. 저희가 지금 이 북한에 군인들이 나가서 그 또 군인 말고도 막 노동을 해서 그걸 여기저기 다 뛰는데 뛰는 당사자가 있죠. 맞죠. 명천 씨. 아, 명천 씨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 월급을 줬던 이제 어떻게 관리셨잖아요. 네. 보통 이 월급 줄 때 얼마나 뛰고? 일단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현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위에서 내려온 공식이고요. 노동자들 계산할 때는 자기가 한 달 동안 한 총량에다가 네. 그 양을 0.5404라는 숫자로 나눕니다. 어디서 나는 네, 거예요?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0.23이라는 숫자를 곱합니다. 충성의 자금이나 계획금이나 뭐 그다음에 사무비나 그다음에 노동자들 식비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어떤 매직이 있냐면요.
10%만 딱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찾아냈구나 누군가가 또. 400리알을 벌었다고 치면 이분한테 가는 건 40리알 정도 가는 거죠. 근데 10%는 제대로 줘요? 10%는 갑니다. 10%는 가는데 근데 이제 삼관오리들이 많아요. 그 안에. 네, 그러니까 당비서 그리고 보위원, 그다음 뭐 재정회계원, 그리고 뭐 통역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름 이제 세치를 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또 이쪽에 경비에다 보면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이게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팀에 팀장이 있고 세포비서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월급 받으면 딱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주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큰 사람들은 크게 먹으면서 내려가고요. 작은 사람들은 또 작게 먹어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정혁 씨 들으면 더 열통 터질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예를 들어 리정혁 씨가 좀 넉넉하게 받았다고 해서 한 달에 한 $100 받았다. 좋아, 100. 연봉 $1,200. 딱 나오죠. 네. 실제는 1,200보다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 당국이 리정혁 씨 같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일까요? 곱하기 10에서 수하면 되잖아. 90%니까. 아니지. 아니 20%는 경비. 나누기 0.23을 한 다음에 0.5404를 곱해야지. 그거 암산을 해야지.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왔어요. 요 공식을 계산해서 네. 실제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 착취해서 벌어가는 1년간의 금액을 추산했는데 지난 3월 자료에 따르면 대략 10만 명이 40개국에서 근로를 합니다. IT 전문가도 있고 식당 종업원, 건설, 뭐 의료진도 있어요. 그런데 IT 분야 노동자만 국한했을 때 북한 당국이 벌어가는 돈이 연간 2억 5천만 달러. 적지 않네. 적지 않네. 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IT 이외의 분야의 노동자는 얼마로 벌어갈까? 5억 달러. 약 6,765억의 수입을 북한 당국은 벌어가면서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연간 1,200달러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2019년도 가을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들어가는데 부모님들이 보고 싶잖아요. 부모님들이 연락을 해서 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군복무 한 8년, 거의 9년 만에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이제 군관학교 가려고 한 1,000불만 보내려고 했거든요. 1,000불은 부모님에게 보내고 1,000불은 군관학교 가는데 제가 쓰겠다. 예. 아버지 모습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 드렸어요. 지금도 아버지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온 얼굴에 그 주름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그 고마움이 들었다기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들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 집에 있을 때 엄청난 거짓불통, 부모님들의 속을 태웠던 그런 자식이었는데 그런 자식이라도 이렇게 집을 떠나보내니까 부모님이 그런 자식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마웠고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부모님의 얼마나 온갖 그 세월을 얼굴에 다 씌워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언제 뭐 망설이지도 않고 이 전부를 그냥 다 지워줬습니다. 네, 솔직히 아버지가 저에게 종혁아, 난 너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17살 초월부지 어린 소년으로 군대를 나가서 이렇게 9년 만에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글씨를 다 한 것 같다. 와. 이제는 내 앞길 내가 정해서 해라. 다시 러시아를 나가든 집에 오질 않든 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저는 그래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최선을 다해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모 된 입장이었구나. 아무리 자식으로서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들의 발리축에도 못 따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아버지 저 다시 러시아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해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북한보단 그래도 고생을 하더라도 다음은 2,000불이라도 벌 수 있는 러시아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저는 그 2,000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제가 들어갔을 때요.
북한 군인이나 정권이 저희들을 해외생들 인간 이하에 취급을 했거든요. 아니 외화벌이를 그렇게 해왔는데? 네, 저희들은 어느 년 동안 그 아무리 인터넷을 보면서도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은 러시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우리 당신들이 시켜서 어느 년 동안 나가서 고생했는데 왜 그런 대접을 하냐 하니까 너희들은 해외 자본주의 물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도 이젠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절대로 군관 학교도 못 가고 입당도 못 하고 고향에 내려가도 가장 구석진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 북한 사회가 절단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동안 월급 90% 넘게 갖다 바쳤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들은 돈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덕으로 썼으니까. 한마디로 저희들을 네. 덕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착취고. 그들은 거기서 조그만 양심의 가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땐 제발 감사하다. 이게 내 인생에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내 충성심은 변치 않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제가 어느 동안이 아니라 거의 30년 동안의 충성심이 낙엽에 짓밟 핍니까? 네. 솔직히 이 나라 살아갈 미래가 안 보였던 겁니다. 이 사조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형제도 맺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 사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를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 악으로 치부하고 그 사람들을 경계하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민중봉기의 어떤 씨앗이 약간 이렇게 싹 틀려던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가 다르죠. 여기는 군부나 이런 건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죠. 북한이 이제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던 시기에 성도파가 결성이 된 건데 시기 자체가 또 이 성도파의 어떤 결성의 어떤 당위가 된 게 아닌가 또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옆집에서 밥하는 냄새만 나도 막 눈물이 나고 또 어떤 집은 연기만 나도 저 집엔 뭐 해먹을까 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기간제에서도요. 쌀로 밥해 먹는 그런 뭐 요리 이런 거 안 나왔어요. 풀뿌리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옥수수 뿌리로도 먹을 수 있다.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초급 목표로 풀뿌리로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북한 사람들이 악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 동네도 그래요? 거기 쌀 많은 동네 아니에요, 황해도? 네, 그때 제가 보기에는 풀이 없었어요. 쑥이 아예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먼저 부지런한 분들이 먼저 나와서 그거를 다 해가다 나니까 조금 늦게 나오는 분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이삭주의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칡뿌리 이자같이 언론에서 보면은 미탄을 가공하고 칡뿌리 가공하는 방법 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유명하라고 톱밥으로 못 어떻게 하고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소나무 껍질로 송깃떡이라는 걸 처음 해먹어봤는데 이 변비가 와가지고 한 3일 동안 진짜 화장실 못 갈 정도로. 네, 최근에 내가 나한 상황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분들은 이 정도는 아닌데 농장에 사시는 분들은 여전히 굶어 죽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너무 힘들고 굶어 죽는데 그래도 북한은 밀란이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도파. 어떻게 들었어요? 일단은 엄청 잘생기셨고 뭐 키도 북한 사람 치고는 정말 홀칠하게 큰 분이고 특히나 더 좋은 거는 어른들도 좋아하고 뭐 애들도 더 좋아하고 했던 거는 이 사람이 일단 의리도 짱인데다가 마음씨가 일단 인민들 편이라는 거예요. 정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대중의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 대중의 편에 늘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김성도의 몽타주. 짜잔. 잘생겼네. 오, 잘생겼다. 김성도의 몽타주. 짜잔. 잘생겼네. 오, 잘생겼다. 지금 그 한국의 장동건 배우랑 닮았다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달라요. 외환이 매력이 있네요. 실제로 공개된 사진이 없어가지고 약간 무슨 뭐 이른바 카드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바탕으로 몽타주를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김성도라는 인물은 누구인지 한번 차례차례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집안은 놀랍게도 짜잔 무산군에서 소문난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다. 아니 그럴 거라고 추측했던 추측이 게 되고 있는 거죠. 키가 훤칠하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북한에서 부잣집 아들이 아니면 그런 어떤 신체 조건을 갖추기 쉽지가 않죠. 저 시대가 특히 배급 세대잖아요. 나라에서 안 주다 보니까 다른 애들한테 다 크지 못했는데 쟤만 키가 특별히 컸어요. 전해지기로는 이 김성도가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돌아온 귀국민 집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 형편이 나았죠. 고난 행군 때에도 친인척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김성도 집안에는 먹을 걸 계속 보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좀 배곰지 않고 거기서 뭐 손꼽히는 부잣집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3남 3녀 중에 김성도는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일단은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 군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대 출신인가 궁금하시죠?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김정일 호위 저격 경보부대 출신이었다. 특수부대란 말이죠. 아니 폭풍군단 출신 용길 씨에게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특수부대 중에서 저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부대고 또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건지. 또 이런 부대가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게 수행 경호, 친위대 안에 있는 저격 경호원들이 아니었을까 그쪽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수부대면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일반 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입당 자체가 빠르고 제대될 때는 또 대학 졸업증하고 함께 지급되는 거예요. 야, 그럼 크겠다.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사람이 굳이 무슨 파의 리더가 된다? 그것도 자기 이름까지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는 리더십이 강해서 부모가 뭐 이렇게 많이 안 해줘도 학급에서 항상 반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리더십도 강하고 공부도 잘했지요. 그 선생님 말보다는 우리 성도의 말을 더 잘 따르고 체격도 좋고 등치도 좋아서 뭐 못하는 것이 없었죠.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중국에 친척들이 많았어요. 60년대 중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귀환한 귀국민 집이거든요. 중국에서 뭐 돈도 보내주고 뭐 식량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풍족하게 뭐 살았죠. 우리 어머니가 뭐 길 가다가 꽃제비들도 보고 뭐 아들도 보면 와서 챙겨주기도 하고 성도도 그거를 닮아서 아들을 많이 데려다가 집에서 뭐 보살펴주고 먹여도 주고. 와, 저 시대에 저렇게 했다는 게 대단하다. 우리 성도가 중학교를 마치고 자강도 김정일 호위 저격 부대에서 또 뽑힌 거예요. 특수부대에 들어갔으니까 아주 강도 높은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낙하하는 훈련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서 감정제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갈 수 있는 권한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혈서도 쓰기도 했지요.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배급도 받고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나와서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거기서 성도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아프리카도 아니고 성도파는 우리 성도가 결성한 게 아니고 애들이 우리 집에 많이 몰려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성도파가 결성이 됐고 말적으로 모인 애들이 한 100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위에도 뭐 수많은 애들이 더 모였으니까. 한 번 모이면 많게는 한 뭐 100명의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집이 굉장히 좀 컸다라는 증언들을 해요. 그리고 당시는 뭐 전화기나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김성도의 말 한마디에 일종의 조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긴밀하게 뭐 소식을 전하고 일사불란하게 모였다가 비밀리에 회동을 하고 쫙 또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산 일대에서 100명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김성도를 내세워서 뭔가를 자택에서 은밀하게 모이기도 하고 도모하기도 했고 꿈틀꿈틀했던 어떤 민중 봉기의 어떤 씨앗 같은 것들이 김성도와 김성도의 집에서 싹 텄던 거죠. 주민들 사이에서
호감이고 실제로 무산 쪽에서는 너무 이 칭찬 일색이 많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만갑에서 수소문한 끝에 아주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도파의 넘버 3 김성도의 왼팔 최측근에서 김성도를 보필했던 인물을 직접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라. 오, 성도파 3인자. 눈빛이 살아요. 이야, 되게 살벌하네요. 와. 97년도라는 게 북한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나가고 길바닥에 역전 앞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시체가 줄지어 있고 쌀가마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막 산에다가 막 묻고 막 그랬던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조건에서도 간부집만은 더 쌀을 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거는 쌀도 안 주고 그냥 뭐 어디가 쌀 배고파서 도둑질해 먹으면 잡아다가 감옥 처했고 그러니까 자연히 반발심이 터지는 거죠. 김정일이가 자기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처먹고 그 어주가 하면은 그때 당시 노래도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제기밥 한 줌을 두시면서 뭐 제기밥 먹고 어떻게 그렇게 배 나옵니까 그렇게 철갑상어 알을만 먹었겠지. 철갑상어.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뒤집어 엎자 해가지고 조직을 결성했던 거예요. 조직을 결성한 집이가 저 성도 누나네 집이거든요. 집이가 되게 크니까 거기서 100명이 다 들어갔어요. 100명 정도 규모 됐다니까요. 100명이 들어가. 집이 얼마나 크길래. 이거 뭐 창고 같은 것도 있고 마당이네. 집 안이 아니라. 처음에 조직할 때 이거 우리 혈세선에서 조직했었거든요. 와, 크다. 지금 혈세소리가 지금 여기 지금 고향 있는데 배신하면은 다 죽는다. 혈서를 쓰고 그거 해서 그다 술에다 싸서 술 한 잔씩 마시면서 그다음 거기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김성도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조직을 결성했던 거예요. 김성도 만세. 이때 저희도 이렇게 친구들 좀 뜻이 있는 친구들이 모이면 2000년대 초반이죠. 한국 오기 전에 모이면 술 마시면서 초상화 가리키면서 빨리 내려와야지 이 나라가 살지 이게 어떻게 주석이고 수반이냐 딱 맞는 친구들끼리 우리가 술 마시면서 저희도 다 했었어요? 예, 하고 피 짜내놓고 다 우리의 친구들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런 거 하면서 그 술 마시면서 그렇게 욕하고 그런 거죠.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저도 이제 혈서를 써봤어요. 2003년도에 친구들하고. 근데 완전 다른 방식이죠. 여기는 김정일이 욕하면서 썼잖아요. 저희는 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 셋이서 이제 그 하얀천 그 북한 목갈개라는 거 있죠. 목갈개. 거기다 뜯어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당을 따라 뭐 이렇게 뭐 피를 이렇게 쓰고 여기다 피 모아가지고 같이 마셨어요. 그때 그 혈서 쓰는 것도 북한은 지금 혈서를 통제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거 쓰고선 겁나 좀 맞았잖아요. 이게 혈서 쓰는 게 이 북한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0년도 딱 접어들면서 그때 법령으로 이렇게 혈서 쓰는 인간들 아야 다 잡아 죽이라고 혈서가 없어요. 사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교 졸업하면서 그 성별회 하면서 우리 이거 학교에 나중에 영웅이 돼서 나타나서 이렇게 의미 있게 만나자고 하면 혈서를 쓰는 거예요. 의미 있는 야 이거 지금 사람 살 사이 아니야. 우리 죽지 말고 만나자. 군대 나가서 죽지 말고 만나자 이러면서 혈서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의형제다고 하면서.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조직은 다시 봐야 되는 게 당시 진심이었다는 거지. 그렇죠. 의미가 달랐죠. 혈서의 의미가. 이렇게 좀 대담하고 좀 겁없는 청년들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대체 어떤 활동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성도, 김성도라는 인물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도파를 결성한 후에 성도파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소한 밥은 굶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성도파가 활동했던 무산 지역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제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도파의 넘버 3였던 허철호 씨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7년도 이때는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합법적인 장마당에 가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장사했거든요. 먹고 살려고. 맞지. 엄청 많았지. 두밥, 인조밥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소래 한 소래 팔아야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그걸 뺏어가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굶겠습니까? 그러니까 굶으니까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모르겠다 모른 척하면서 그냥 겨울에는 그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도 알면 안 되니까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도와하는 애들을 때리고 그걸 찾아가서 주고 또 그렇게. 우와. 뿌듯한 일도 좀 했죠. 그래서 큰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무산이라는 게 또 워낙 작은 동네니까 또 그런 일 했으면 또 크게 소문 나죠. 또 와, 저 보하는 애들이 맞았단다. 또 이리 소문도 크게 나거든요. 또. 잡으러 오죠. 예, 잡으러 오는 거 그냥 도망쳐요. 산에 막 올라가고 그때는 북한이라는 게 그때는 산에 가면은 농사 지어요. 저기 완전 깊은 산골에 산을 읽어가지고 도로를 다 읽어가지고 거기다 밭을 만들어서 집을 먹거든요. 그래 거기 산에 올라가서 막 한 달씩 막 숨어 살고 막 그랬거든요. 서민들은 저희들 보고 뭐라고 안 했습니다. 저희들 보고 진짜 어른이 있으면 삼촌 저거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막 뛰어와서 도움을 청하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제일 좀 나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거기 이게 소문이 나게 된 거죠. 너무 고마워하죠. 응원 정도가 아니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비록 없는 살림이라도 술에다가 김치라도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제일 서민들 완전 서민들 그 간부집 사실들은 그런 애들은 완전 저들은 저거 다 죽여야 한다 이러면서 무서우니까 저거 다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이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근데 워낙 고난행군 때 사람들이 뭐 배급도 안 나고 다 굶어 죽어가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그 장마당을 단속해야 할 보위부들도 그냥 눈 감고 장사하게 해주고 그랬던 때였거든요. 장마당에서 안전원이나 뭐 이제 귀찰대가 상인들 내쫓고 물건 뺏으려고 하면 성도파가 가서 막아주기도 하고 뺏긴 물건 다시 되찾아 주기도 하고 쫓아올라가 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의의 사도 역할을 그 무산 일대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무산하면 또 어디랑 가깝습니까? 중국이랑 가깝죠. 그래서 은희 아버지가 밀수도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도파 멤버들 몇 명도 이 밀수를 잘했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보세요. 영웅이다라는 어떤 민중들의 칭호가 나오려면 나눠줘야 돼요. 그 밀수로 해서 번 돈을 성도파 자기네들끼리 먹고 논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못 사는 사람들, 형편 안 좋은 사람들한테 수익 일부를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성도파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성도가 되는 거네, 그냥. 그렇죠. 저는 무산 출신이니까 사실 이런 미담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성도파가 무산군 중에서도 제가 살았던 호곡이라는 데를 휩쓸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호곡 장마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마당에는 할아버지가 꼭 한 분 계셨는데 이게 나무를 해서 항상 파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안전원이 오면은 단속하러 오는데 그 나무 많이 쌓아놓은 거를 이거 들고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두고 가면 그동안 산에 가서 그 뼈까지 해온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전원 올 때마다 그거 안고 사정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성도파가 생긴 이후로 안전원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 할아버지 나무찜을 다 들고 성도파가 도망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도와주는 게 많으니까
교찰대 뜬다, 뭐 안전원이 온다 이러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저기서 야 저기 성도파 있다, 성도파 없는데 성도파 있다 이러면 교찰대나 안전원이 성도파를 찾는 거예요. 그동안 또 상인들은 도망가고 이런 일화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는 게요. 좋은 쪽만 이게 이야기가 많지 누구를 괴롭혔다더라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한 전설이 되는 번도 거니까. 없어요. 네. 아니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또 워낙에 또 먹고 살 게 없었잖아요. 네. 장마당 당속을 이렇게 심하게 하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대책이 없었죠. 노동당 배급이 완전히 배급망이 붕괴되면서 사실 일부 뭐 특별공급 대상 거기만 공급이 된 거고 북한 당국이 나머지는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나마 조금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이제 장마당인데 이게 이제 북한이 더 주목한 거는 이게 이제 정보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유통될 수 있는 이런 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네요. 네, 거기에서 뭐 한국 물품도 그 당시에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야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된 거죠. 북한에는 원래 장마당이라는 개념이 농장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농장원들은 협동 농장원들은 1일, 11일, 21일 이런 날이 휴일이에요. 그래요? 네. 네. 11장. 집에서 쉬면서 농장원들이 1년 분배를 받으니까 가끔씩 필요한 용돈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그래서 소일거리 너네 그 텃밭에서 기른 채소라 이런 것들을 농장원들은 장마당에 나와서 팔아라. 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날이 1, 11일, 21일이거든요. 네. 이제 이해가 됐네요. 네, 그래서 장마당은 원래 매일 하는 장이 아니라 열흘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장마당이었어요. 열흘장. 네, 그래서 그냥 채소들 같은 거 사람들이 와서 사 먹고 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열흘 동안 기다려요? 열흘 그렇지. 동안 뭐 먹고 그렇죠. 포도청인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농장원뿐만 아니라 집에 거 다 내다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 나온 거예요. 이래서 처음에는 시장이구나. 방치를 해뒀는데 이게 점점 나니까 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본주의 그냥 사상으로 확 물쫓게 되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단속에 나선 거예요. 탄속하면 안 되지. 이게 없으면 죽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도파들이 만약에 그걸 짐을 뺏고 그 장사 물건을 뺏고 하게 되면 성도파들이 나서줬다는 게 뺏기니까 보안원들 무조건 뺏어가지고 지가 먹어요. 나라에 바치지 않고 지가 처먹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뺏겨가는 것들은 사람들에겐 피눈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풍자한 노래가 나온 거예요. 안전원이 온다, 장사꾼은 뛴다, 장마당이 들끓는다 이런 노래가 나와요. 노래 좋은데? 이게 되게 신나는 노래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에서 당시에는 이제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장마당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방기를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삥 뜯는 것 같아요, 이 보안원들이. 삥을 뜯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그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때 종로바닥에 순사랑 손잡은 하야시파가 있고 여기 김두한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의적 비슷해지는 그 상인의 저희가 돼버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민중들의 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 그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 같은 것들이 전설로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미화도 좀 되고 과장도 좀 됐고 그런데 이게 좀 잠재적으로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사실 김일성 장군 소문도 그렇게 난 거거든. 맞아. 이러고 왜냐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뭐 독립운동사 보면 실제로 한 일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야. 우리를 지켜줄 어떤 장군님의 존재. 초인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거기다 이제 그렇지. 투사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공권력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이제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제 모임들이 생겨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무산을 비롯해서 이런 거점 도시들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 뭐 배급망 이런 것도 있었지만 치안, 공권력 자체가 그때 상당히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자식 새끼 굶어 죽어서 나 중국 건너가 가지고 식량 조금 얻어오겠다는데 너가 막을 거냐 이러면 그걸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실제 불만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네요. 월급도 받는 게 없고 이러니까 공장에 기계들 떼다가 좀 팔아서 이제 뭐 해먹고 전선, 구리 전선 같은 거 좀 끊어 먹고 뭐 이런 거 했다가 이제 사형 뭐 처형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반발이 생기면서 이대로는 못 참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게 반 김정일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는
김정일이가 금방 올라서면서 다 죽일 때입니다. 그때는 소로 한 마리 잡아먹어도 죽이고 공장 기계 조금 이렇게 뜯어서 팔아도 죽이고 배부른 상태에서 소로 잡아먹었다면 그것도 뭐 이렇게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그 배고픈데 그 소를 한번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시기 됐으니까 저희도 그냥 예의는 아니 됐죠. 정말 백성들을 다 군기 죽이고 그건 정말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냐. 진짜 거기 더 반발심이 더 생기는 거죠. 이 사실은 역설인데 시장의 자유가 늘어날수록 국가의 경제가 더 증대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역설이에요. 이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이런 뭐 안전원이나 사회 단속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근데 그때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이 국가라는 사회 시스템이 돌아갈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단속하고 규제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뿔뿔뿔뿔뿔 여기저기서 성도파 같은 저항의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 이 성도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었냐면 이 성도파가 모이잖아요. 그런데 김성도에게 이 성도파 조직원들이 외치던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민 씨 같은 리더니까 포인트의 리더로서 물론 바지 리더지만 바지 리더. 이런 응원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어쨌거나 그 김정일이랑 반대되는 어떤 그런 적국의 언어를 좀 써서 영어를 좀 넣지 않았을까 해서 뭐 성투더 뭐 이런 것처럼 영어 빅토리 성도 뭐 이런 파이팅! 예 파이팅 성도 뭐 이런 비슷해요. 영어라는 것은 굉장히 북한 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워하는 반체제적인 거잖아요. 그것만큼 굉장히 민감한 말을 합니다. 성도를 받들자! 받들자. 와, 이거 한다. 와, 이거는 애들이 다 모여서 우리 성도를 받들겠다고 스스로들 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혈서를 썼죠. 그 소도를 받들자고 혈서를 썼죠. 피를 가지고 이걸 손에다가 혈서를 쓴 거죠. 김성도 만세를 외치면서 받들어서 그냥 우리 목표를 이루자. 그래서 그랬죠. 북한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위험하죠. 받들자라는 표현은 장군님, 내 부모도 아니야. 북한에서 받들다라는 표현은 장군님들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일한테만 쓰는 거죠. 근데 그걸 김성도에게 썼다는 건 이건 반체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이거를 들은 이상 잡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성도를 받들자라는 거 이게 사실 이번에 김여정 욕했다고 해서 집안을 아예 그냥 송두리째 뽑는데 이 정도면 간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함경북도에서 예전에 책임비서가 조세훈이라는 책임비서가 있었는데 진짜 인민생활을 되게 잘 했습니다. 중국하고 뭐 사업이라 뭐 일본하고 해안 사업하고 이래가지고 함경북도가 잘 사니까 함경북도 주민들이 조세훈 만세를 했거든요. 김일성 만세를 해야 되는데 이 일화가 조세훈 만세를 유명해요. 김일성도 못 해주는 걸 조세훈이 해주고 있다고 만세를 불러가지고 바로 정치원 수용소로. 야, 그럼 북한에서는 누구 하나 이렇게 좀 그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의원들 있는 데서 진짜 좋은 사람이야. 웅길 만세. 하지 마세요. 바로 가는 상황이니까. 하지마 입 막죠.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권세 높던 장성택도 일본 동지라고 칭하면서 뭐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노동당 행정부 간부들이 떠받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누군가를 1번 아니면 첩제로 내세우는 거는 거의 뭐 자기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죽는 거죠. 그럼 이건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위협 그쵸. 요소인데 오이부 같은 국가기관에서 가만 놔뒀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쭉 그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이부에서 전혀 몰랐던 것 같진 않아요. 네, 알고 있었는데 보이부에서 취급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활약적으로 좀 움직이느냐, 야네가 어떻게 커지느냐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무슨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야네를
조사를 한다든지 야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멀리서 지켜봤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좀 사이즈가 커서 잡아야. 그렇죠. 작은 거 잡으면 성과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사회를 위협할 조직은 아니고 그냥 동네 의협심 있는 애들 몇 명이 그냥 장마당에서 좀 그런 놀이 하는 것 같은데 좀 항상 보이브 지켜보자 이 출신, 정도. 보이브 출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왜 그때 잡지 않았냐? 아니 돼지고기도 살 키워야 뭐 맛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키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는 게. 그리고 또 성도파가 이제 안전원이나 보이지더원들이 가만 냅뒀던 이유가 처음에는 안전원들이나 보이지더원들의 그 뭐예요 뒷조사까지 해가지고 그 빌미까지 무언가 누구한테 가서 삥 뜯었다더라 이런 것까지 알고 얘네가 역으로 위협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도파에 있는 그 친구들 중에 여럿이 보이지더원 자녀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처음에는 건드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실제로 저희 이만갑 측에서 그 김성도 씨의 가족을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전부에서는 눈에 가시. 근데 너 한 번만 걸려라. 제대로 걸리면 너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성도파는 아직도 큰일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성도파의 슬로건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야, 좀 먹고 살자. 특히 무산 지역 주민들, 서민들 장사 좀 하게 해줘라. 우리가 좀 지역 내에 뭐 안전대 역할을 좀 하자. 그 정도였는데 오늘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느꼈던 거예요. 고난의 행군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 따지고 타고 들어가 보면 저 김정일까지 문제 인식이 도달하게 된 거죠.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한테 희망이 그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의식까지 성도파가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도파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무언가 이제 슬로건이 정치적인 슬로건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실제 성도파의 가담했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산이라는 게 또 워낙 작은 동네니까 또 그런 일 해주면 또 크게 소문 나죠. 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제일 전 나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자연히 반발심이 터지는 거죠. 그래 우리 어떻게 하나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런 썩은 사회를 뒤집어 엎고 청진 평양까지 어떻게 하나 진출하자 이렇게 강령을 내서 했던 것입니다. 장악?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쿠데타까지 꿈꾸게 된 거죠. 성도파 시작이 한 100여 명이었는데 평양 장악하자, 무산을 넘어서 청진으로 가자라는 슬로건이 나왔을 때 성도파 일원이 한 수백 명에 달했다. 쫙 불어나기 시작한 거고 사실은 지역에서 이 정도 조직이 불어나면 김성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는 지금부터는 무관한 거예요. 그렇지. 관성이 생기죠. 부산군에서 이 슬로건은 되게 유명해요. 무산을 성도군으로, 청진을 성도 청진으로, 평양을 성도 평양으로 만들자. 이게 슬로건이 진짜 진짜 대단한 슬로건인데 이게 정말 유명하고 정말 위험한 이유가 그 당시는 밥 먹듯이 사형을 집행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한다? 이건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뭐. 평양까지 가자 하는 슬로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술자석의 어떤 농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계획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실질적인 실행으로 들어간 단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성도파가 정말 이 정치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전국적인 어떤 시민들의 여론, 지지, 그게 뒷받침돼야 뭐 청진을 넘어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감시가 심각한 사회잖아요. 그러면 무한 청진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대한 뜻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성도파가 나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은밀하게 무산역으로 향합니다. 두벅 안전원 등의 이 감시를 피해서 무산역은 뭐 무산에 사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가장 무산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 무산역 담벼락에 성도파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라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라는 힘찬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그 무산역의 담 사이에 탁 새긴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 많은 무산 사람들과 청진 사람들, 오가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봤을 때 그 임팩트. 김성도가 뭐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것만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어떤 돌직구. 돌직구 스타일. 썬킴병이야. 세제에 저항하는 약간 전염병 전염성이 있어. 쌍둥이야, 쌍둥이. 이런 타협을 보나? 아니, 그거 적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숨 내걸고 적는 거죠. 목숨 그리고 내걸고. 한두 글자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김성도파라는 게 지금부터는 어떤 정치적인 조직체다라는 것을 사실은 대외에 알린 거거든요. 자기 존재를 이렇게 규정한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무산역이 아무리 신새벽이라고 해도 그래도 역전이기 때문에 꽃제비니 뭐니 거기서 이렇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글씨도 너무 길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을 뒤엎자는 거는 북한은 장군님은 곧 조국이고 조국은 곧 장군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뒤엎는다는 건 장군님을 뒤엎겠다는 얘기거든요. 반당 반혁명 분자인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요, 그 독재국가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슬로건이고, 사실 체제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그걸 북한 같은 폐쇄적인 독재국가에서 그런 슬로건을 썼다라는 건 이거 정말 말하자면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벽보 사건 이후에 병낙서 사건 이후에는 저것들 다 소탕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된 거죠. 그때 또 마침 잡아들일 만한 명분을 빌미를 줘요. 성도파의 일원이었던 김성도의 친구가 당 간부 자녀를 폭행하는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나와. 잘 뭐 눈에 가시 같았던 성도파 명분이 생겼죠. 사건도 생겼겠다. 당 간부의 자녀를 폭행했다. 뭐를 뒤집어 씌우기 좋습니까? 당의 반기를 들었다. 라는 딱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까지 씌우기가 딱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폭행을 했던 김성도의 친구부터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파를 모조리 다 일망타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우리 오빠가 돌아간 날이었어요. 3일장을 치렀는데 그때 우리 성도가 그때 알았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서 자기 체포영장이 떨어진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 마침 체포영장 떨어지면서 이 산을 전부 다 포위한 거죠. 그때 이제 알아가지고 성도한테 빨리 도망가라 막 이랬더니 그때 아마 자전거 한 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도망을 가는데 점점 포위망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도망갈 수가 없이 바로 체포된 거죠. 중국 달아날 건 달아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산에 올라갈 건 산에 올라가고 달아나다가 결국 잡힌 게 7, 80명 잡혔습니다. 중국이 피신하려다가 잡혔습니다. 이 반액 잡게 하면서 이 총을 여기다가 들이대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기 총을 여기다 대더라고요. 총을 이마에다가.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맞기도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개패더라고요 진짜. 나는 도끼라는 거는 나무나 쪼개는 거지 도끼로 사람 패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도끼 이 날 말고 둥으로 사람을 막 도끼로 패고 그다음에 그땐 11월 달이니 11월 말이니까 북한은 춥잖아요. 그래서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 그 제갈 우린 날가지 난로로 이거 살 막 찢지고 아유. 개패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막 완전 뭐 안 한 것도 뭐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어떤 애들은. 야, 안한 거게 지금 가족의 장례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동생이 긴급 체포가 됐고 증언해 주신 허철호 씨뿐 아니라 체포된 사람 모두 고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성도파 멤버들이 다 이제 유치장으로 끌려 들어와요. 당시에 이제 그 끌려갔던 유치장이 약 10칸 정도 됐다고 하는데 꽉 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0일, 열흘 동안 계속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고문을 받다 보면은 정말 이길 장사가 없다고. 너무 아프니까 다 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둘 실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서 썼다. 우리 무슨 뭐 혈맹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성도파 멤버 중에 하나가 이제 고문을 받는 도중에
이 성도파를 괴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자백을 합니다. 네. 무슨 자백을 했을까요? 우산을 넘어 청진 평양을 장악하자. 가 우리 성도파의 강령이다라는 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평양을 장악하자. 그럼 여기선 더 이상 경제사범이 아니라 이건 국가 반역죄, 전복 사범이 돼버립니다. 김성도 잡혀갔고 2인자였던 최영학도 잡혀갔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인터뷰를 봤던 3인자 허철호 씨까지 20명이 두 손이 묶인 채 끌려갔어요. 심지어 그중에 2명은 공개 재판이 끝난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당합니다. 김성도와 2인자 최영학 이 두 사람은 총살돼요. 그리고 두 사람의 총살 장면을 이 동고동락했던 성도파 일원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아직은 안 잡혔지만 부산 주민들 사이에서 숨죽이면서 오열하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파 조직원들이 그 장면을 다 본 거죠. 허철호 씨도 그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손이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야, 김성도 패다 나오라 해가지고 다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발로 차고 뭐 완전히 뭐 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상이 1위고 9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트럭이 막 완전 개실득 실더라고요. 트럭에다가 무상군 장마당에 갔어요. 무상군 장마당에 가면은 우리는 벌써 아는 거죠. 공개청을 거기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 공개청이다. 아이고 그 다음부터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정신을 확 잃었어요. 완전히. 더군다나 영양실조가 걸렸었는데 너무 완전히 앞이가 별지가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솔직히 막 완전히 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양팔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꼭 재판까지 버텨야 되니까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김성도하고 최영학이가 둘이 각각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저는 12년 먹고 그땐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늘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 아프 걔네를. 와. 그 앞에 두 명을 이렇게 뭐 말뚝에 매달아 놓고 쏴 죽이잖아요. 그걸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형제인데.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 알아서 그냥 날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일 한 가지 딱 억울한 게 뭐 이렇게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뭐 국가정복 한다고 뭐 국가정복 이렇게 이런 거 한다니까 좀 이걸 그래서 한 번에 밟아 죽여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너무 좀 비참하게. 은희 씨도 무상군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성도파 이 총살이 당한 얘기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현장에 가서 지켜봤었죠. 학교에서 그 총살할 때면 이렇게 가서 보거든요. 단체로 가서 보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수업 마치기도 전에 성도파 총살하니까 가야 된다 해서 줄 맞춰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사형 현장으로 갔었죠. 가서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사람도 되게 앞에 서 있는 남자들도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막 재판을 뭐라 하는데 이게 웅얼웅얼 하니까 사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사형에 처한다 이 말은 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사형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트럭에서 이렇게 질질 이렇게 끌려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미 이렇게 재갈을 물리고 여기를 막고 나온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뚝에 매달 때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별말을 다 토로하니까 사용할 때는 꼭 재갈을 물려서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거기 세우거든요. 근데 거기 묶는데 막 안 묶이겠다고 발악을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 처참하니까 사형 집행하면 사실 우리 어린애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뒤에 서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세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소름 돋으니까 쏴 이래요. 뭐 3번 쏴 하는데 그 쏴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머리를 돌리는데 돌리면 지도원이 자꾸 보라고 해. 왜 돌리냐고 머리를 꼬쟁이를 이렇게 찍어놔요. 근데 그게 성도파의 그 두목이랑 뭐 여러 명을 사용했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는 건 이건 끝까지 인간성을 상실한 사회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 이혁 씨는 작년까지 북한에 있었으니까 이런 공개 처형 같은 걸 또 보신 게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22년도부터 공개 총살이 정말 많아졌는데 까지 그 사람들 살해해가지고 공개 총살하는 거는 이해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데 그 반동사상법 나와가지고 남한 드라마 3개, 그 신기전이나 그래서 평범한 역사 드라마 그거 보고 노래 그래서 일반적인 노래 70편 듣었는데 24살짜리 이거 애를 우리 같은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공개 처형을 했어요? 네, 공개 총살을? 네. 나만 야,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그 중학생 30명을 그냥 한 번에 쏴 죽였다고 했는데 미친 국가인 거죠. 미친 국가. 나도 암만 북한에서 와서도 북한 입구 살다가도 이런 소리 들으면은 와 이게 정말 충격인 거거든요. 자, 그 후 허철호 씨는 2013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후 10년 동안 같은 주변 탈북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사시다가 이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진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성도파에 관련된 이야기를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픈 거는 그때 당시 거기서 폐결핵을 만났거든요. 허약을 만나면은 폐결핵이 옵니다. 폐결이라는 게 거기 폐결핵이 제일 많은데 북한에서 회복은 안 된대요. 회복은 안 되고 그냥 그 현 상태만 유지만 해라. 그래서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렵다고 봐야죠. 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래다 죽는 거죠. 결핵이죠. 예. 제가 이렇게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랬다가는 그냥 누구도 모르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죽어도 모르게 있으면은 그 얘기가 아무 누구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리에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다 얘기해야 되겠다. 후회는 안 합니다. 그게 후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 바보입니까? 다 북한 사람들도 다 바보 안 해요. 모르게 다 하는 거죠. 독자적으로 막 탄압하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쭈그리고 움츠러드는 거지. 다 이제 때가 되면 다 일어납니다. 이제 다.